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민아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생활 습관이 변하고 비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당뇨병이 발생하면 많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빨리 발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이나은 과장과 함께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적신호 당뇨병. 치료만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과 전문의 이나은 과장과 함께 당뇨병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도 당뇨병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얼마나 발생을 하나요? 지금 당뇨병은 전 세계적으로 다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성인 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한 8% 정도 세계적으로는 당뇨에 걸렸거나 또는 당뇨 전 단계에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매년 그 기존 환자 수에서 한 10% 정도, 그러니까 8%면 그중에서 다시 한 1% 가까이가 매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는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병인지 정확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당뇨라는 병은 먹은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아지고 이것 때문에 합병증이 많이 생기는 병입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유전적인 것 그리고 환경적인 것 이 두 가지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이는데요. 네네. 먼저 유전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유전이 없는 사람보다 가족 중에 당뇨병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한 3.5배 정도 당뇨가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그 비만이나 스트레스, 외상, 임신이나 약물 남용 같은 것 같은 영향들이 당뇨를 발생시키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은 당뇨병은 몸 안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를 저장하도록 돕는 인슐린의 역할이 조금 떨어져서 생기게 되는데요.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또는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 네네. 몸에서 이렇게 활동할 때 이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서 당뇨병이 점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당뇨병을 의심해야 하나요? 당뇨병은 가장 흔한 증상이 사실 무증상입니다. 증상이 없는 걸. 네네. 그래서 당뇨를 처음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진단하러 오셨을 때 본인은 아무 불편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요. 네. 증상이 없거나 또는 증상으로 얘기를 하면 소변을 많이 보는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것, 피부가 이렇게 가려워지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것, 좀 전신적으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병원에서는 당뇨를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일단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네네. 병원에 내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공복 혈당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복 혈당은 아침을 식사를 드시지 않고 네. 식사를 안 한 상태에서 한 8시간 정도 됐을 때 혈당을 손끝으로 하는 혈당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걸로 확인을 해봤을 때 100이 넘지 않은 사람들은 당뇨병의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 않고 이 공복으로 하는 혈당 말고 식후에도 200, 식후에는 200, 공복에는 100 이렇게 두 가지 숫자를 잘 생각을 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전적으로도 말씀을 네. 해주셨지만 체질적으로 당뇨병에 잘 걸리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잘 걸리는 당뇨병은 제2형 당뇨병이라는 분류인데요. 네네. 이것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또는 직계가족에 당뇨병이 있는 분들 아니면 과거에 당이 조금 높을 수 있겠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분들한테서 당이 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혈압이 높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심장질환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당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단을 받으시고 네. 이제는
당뇨로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당뇨병의 치료는 그 당뇨 자체를 치료를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당뇨 때 따라오는 합병증을 좀 치료를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당뇨가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네. 특히나 젊으셨을 때 진단이 되셨던 분들은 더 정상인 사람과 맞추어서 당을 조절을 타이트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나이나 합병증 그리고 동반 질환의 여부에 따라서 당뇨병은 이 조절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꼭 잘 상의를 해서 약물 조절이든 음식 조절이든 체중 조절이든 같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네. 당뇨병은 합병증을 조심해야 한다. 뭐 이건 많이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합병증이 할 수 있는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당뇨의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당뇨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당뇨의 합병증으로 약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증 굉장히 조심을 하여야 되는데요.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급성이라는 것은 갑자기 오르는 거죠. 그래서 네.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고혈당 또는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는 저혈당 이것이 이제 합병증이 되겠고요. 네. 이게 왜 합병증을 무섭냐고 생각을 하면 저혈당의 증상 중에서는 이렇게 기절하는 것처럼 실신하게 되는 경우, 네. 이제 의식의 변화나 의식 소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2차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고 또는 당이 너무 높아지면 고혈당 때문에 몸의 이 삼투압이 흔들어지게 됩니다. 몸이 정상보다 쉽게 말하면 너무 짜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혼수 상태도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몸이 중성에 가까운 게 아니고 산증에 가까워지고 이것 때문에 또 삼투압의 증가가 되고 혼수까지 오는 네, 위험한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당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럼 만성에는 어떤 합병증들이 있을까요? 네, 만성은 이 급성은 순식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잘 대처를 하면 네네. 되겠지만 만성은 관리를 하면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겠죠. 만성이라는 말처럼. 예. 그래서 크게 보면 큰 혈관, 작은 혈관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장기로 따지면 눈, 네,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시야가 흐려지고 시력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마다 안과 검진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심장혈관, 심장도 큰 혈관이잖아요. 예. 큰 혈관에 대동맥이라는 더 큰 혈관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혈관에 병이 생기게 되다 보면 혈압이나 심장병 같은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또 필요하겠고 또 다른 장기로는 중요한 우리 콩팥, 신장이잖아요. 네네. 콩팥은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당뇨의 입자가 커서 혈관들을 자극하게 되면 콩팥도 상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게는 한 60%까지는 당뇨가 원인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성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 신장병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로는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겠고요. 말초적으로 이렇게 손끝, 발끝이 저리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도 당뇨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당뇨병은 이렇게 당뇨를 진단되신 분들도 있지만 당뇨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정상분들은 아니지만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닌 분들. 네. 특히나 이런 분들은 더 관리를 해서 당뇨가 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루는, 지연하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조금 다이어트, 체중을 좀 감소하시는 게 좋고요. 네. 운동, 이 두 가지를 좀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이 적정 체중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에 본인 체중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감소시키면 당뇨가 오는 것을 조금 많이 미룰 수 있다, 예방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를 조금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이라는 범주를 좀 정해서 드리면 일주일을 봤을 때 한 150분 정도. 그러니까 네, 하루에 30분씩. 네네.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5번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150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숨이 가쁜 정도의 운동, 네. 숨이 좀 차다, 자전거를 탄다든지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면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병이 오는 것을 좀 지연시키는 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술, 담배인데요. 네. 네. 음주는 사실 그 알코올이라는 것이 몸에 들어와서 그 빈 연락만 주고 에너지는 많이 주지만 우리 몸에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과 전문의 이나은 과장과 함께 당뇨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탈모라고 하면 주로 40, 50대 후반의 남성들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유전, 스트레스, 인스턴트 음식 같은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젊은 층뿐만 아니라 여성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두피가 건조하고 예민해져서 탈모 환자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래내 피부과 모발 이식센터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에 의한 남성형 탈모와 여성의 헤어라인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조한 겨울에 심해지는 탈모, 감추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한 남성형 탈모와 여성의 헤어라인 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탈모가 있으면 예전에는 사실 좀 방치했던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환자분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도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예. 문명이 발달하고 서구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외모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탈모가 있을 때 강한 인상을 보인다든지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걸로 인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해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 의하면 여성분들이 어떤 꺼리는 외모 중에 하나가 탈모로 인한 경우를 꺼린다고 하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네. 탈모가 있으면 그럼 환자분들은 어떤 점을 가장 불편해하나요? 탈모가 있을 때 일단 외모 자체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강한 네. 인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외모로 인해서 다른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좀 꺼리게 되고요. 또 무슨 일을 할 때 또 이런 외모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는 게 꺼려지고 또 다른 사람 앞에 쓰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환자분들이 모발 이식을 고려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뭔가요? 예, 가장 많이 저도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그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그 자체가 아프지 않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에서 그 저희가 모발을 채취할 때 그 채취된 부위가 그대로 흉터로 남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수술 자체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은 수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통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술할 때 적절한 진통제라든지 마취제를 잘 사용함으로써 많이 완화시켜주었고 흉터 자체는 최근에는 이러한 흉터 자체가 약간 그 바느질한 정도의 흉터로 남게 됩니다. 또한 그 머리 방향 자체가 뒤에서는 밑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런 바느질한 모양의 흉터는 머리로서 충분히 가려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비절개 모발이식, 그러니까 절개를 하지 않고 모발이식을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 방법은 어떤 방법인지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비절개 모발이식은 절개식에 비해서 비절개 모발이식은 절개는 마치 이제 저희가 두피에서 두피를 통째로 떼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비절개 모발이식은 모낭 하나하나씩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절개식 자체가 조금은 흉터도 남고 또한 그 떼어낸 것으로 인해서 떼어내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점을 조금 보완해서 실행하게 되는 것이 비절개 모발이식인데, 비절개 모발이식은 뒤쪽의 머리를 조금 더 짧게 자른 후에 그 부분에서 모근 단위로 하나씩 채취를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비절개 모발이식, 그러니까 절개하지 않고 하는 모발이식이 통증과 흉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절개식 모발이식 방법은 어떤가요? 절개식 모발이식은 비절개와 비절개에 비해서 조금은 이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흉터가 일자 모양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절개에 비해서 절개식 방법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수의 모발을 채취할 수가 있고요. 절개식이 조금은 비절개식이 조금은 이제 생존율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절개식은 조금 더 생존율이 높게 되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에서 넓은 부위를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절개식보다는 절개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절개 방법은 절개식에 비해서 조금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한 이러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더 비절개식이 조금 더 비용이 더 많이 그 부담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절개를 하고 모발 이식하는 경우하고 절개를 하지 않고 모발 이식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모발을 심는 방법은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비절개, 절개 이렇게 나누는 것은 뒤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하는, 모발을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이지 심는 데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절개식을 이용하거나 비절개식을 이용하거나 심을 때는 보다 더 자연스럽고 또한 밀도라든지 이런 걸 잘 조정해서 조절해서 심을 때 모발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모발 이식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은 어떤 변화를 느끼시나요? 예, 모발 이식을 했을 때 가장 큰 변화는 일단 외모가 젊어지게 됩니다. 네. 그만큼 모발이 갖는 그런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인상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그 외모가 변함으로써 환자분 자신도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변하고 또한 그 전에 탈모 때문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일들도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요, 여성분들도 탈모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예. 특히 이마가 넓으신 분들은 그 넓은 이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이런 분들도 모발 이식을 하나요? 예,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이마가 넓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가족한테도 자기가 이마가 넓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지는 걸 좀 꺼리기도 하고, 또한 그 바람이 불거나 또는 이마가 보여지는 상황이 되는 걸 굉장히 불편해라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우에 모발 이식을 함으로써 얼굴을 좀 더 작게 만들어주게 되고요. 네. 조금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이 모발 이식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탈모와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모발 이식하면 많은 환자분들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수술 자체가 이루어지는 부위가 저희가 손을 베는 정도의
그런 깊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운 수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처치에 가까운 수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시면 이러한 그 모발 이식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비절개 모발 이식에 의한 남성형 탈모와 여성의 헤어라인 치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는 3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봤는데요. 첫 번째는 맑은 하늘에서 비나 눈이 떨어질 때고요. 두 번째는 재채기가 나올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남은 음료수를 먹을 때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무슨 일로 하늘을 보셨나요? 앞으로는 바쁜 생활 속에서도 하늘을 보며 여유를 갖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면 겨울 하늘은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놓치면 서운하겠죠. 오늘 닥터 MBC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